조선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 없이 사라질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 제 삶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조선은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얼마나 오래 살든, 어떻게 죽든 기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소유로 태어나 필요하면 쓰이고, 필요 없으면 잊히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손을 쓰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줄을 맞추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일에 유독 마음이 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손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럽던 것이 제자리를 찾고 엉키던 것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각은 제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노비에게 재능은 미덕이 아니라 부담이었고, 눈에 띄는 능력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잘하면 더 많은 일을 맡게 될 뿐이었고, 잘못되면 책임을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조선에서 조용히 산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기구 하나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저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고 싶었고, 더 오래 버티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구를 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결과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움직임은 어떤 원리에서 나온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제 생각을 묻는 일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임금이었지만 그날의 저는 왕을 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 안의 생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제 신분을 묻지 않았고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조선에서 기대는 곧 부담이었고, 부담은 언제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노비 출신이라는 태생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를 안고 궁궐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알고 있던 원리와 제 머리가 이해하고 있던 질서를 그대로 놓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았다면 어쩌면 다른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 이런 기회를 얻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저를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진 사람으로 만들게 되리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왕보다 더 바빴던 날들이 돌이켜보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뒤 제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오기도 전에 해야 할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밤이 되어도 손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영광이라 불렀지만 제게는 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종은 저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일, 사람의 감각이 아닌 기계로 시간을 재는 일, 비의 양을 눈짐작이 아니라 수치로 남기는 일까지. 그분의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해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신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비 출신인 제가 왕 앞에서 이해한 바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기계 하나하나가 결과를 보여줄수록 제 존재 역시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혼천이가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짚어낼수록, 자경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알릴수록 저는 점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사람 위에 있어야 했고,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가 늘어났고, 칭찬 뒤에 따라오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조심하려 했습니다. 말수를 줄였고 제 공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모든 결과를 전하의 뜻이라 돌렸고 저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누가 했는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로 제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고 실패의 책임을 제게만 지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뢰와 대신들의 시선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가장 아래에 있었지만 일의 중심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순된 위치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노비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며 그저 능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존재.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저는 점점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 있었고 이미 기대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간 시간이 훗날 가장 쉽게 잘려나갈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눈에 띄는 존재가 된 순간부터 제 자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가마가 부서졌고 그 순간부터 제 이름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이 행차를 위해 타시던 안녀, 임금의 가마가 이동 중 파손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었고 왕께서 크게 놀라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궁궐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임금의 몸과 직결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안전은 곧 나라의 안정이었고 안정이 흔들렸다는 인식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려갔을 때부터 이 일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질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디가 문제였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그러나 그 질문들 사이에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사고의 원인은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료의 문제였는지, 관리의 문제였는지, 우연한 균열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의 이름은 남아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이유보다 책임을 먼저 찾는 나라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그분조차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은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궁궐안의 불안을 조기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과거와 신분은 다시 조용히 호출되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잠시 접어두었던 카드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장 앞에 서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자 가장 먼저 물러나야 하는 자리. 그것이 제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궁궐에서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었고, 제가 담당하던 일들은 다른 이름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바쁨 속에 저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과실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 책임이 제 이름과 함께 묶였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일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날 가마가 부서진 것은 단순한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불편함과 경계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수를 했을 때가 아니라 실수를 핑계로 삼기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조건을 이미 오래전에 충족시켜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자리였을까요? 가마 사건 이후 제 이름은 빠르게 기록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 모든 것은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더 이상 중요한 기록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기록은 치밀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 대신의 논쟁,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사건까지도 남겨두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조선의 기록에서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의 의미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사건을 남기되 불편한 사람은 남기지 않는 방식을 택하곤 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기보다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저는 너무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능력으로는 이미 많은 일을 해냈지만 신분으로는 끝내 중심에 설 수 없는 사람. 보호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버리기에는 너무 눈에 띄었던 사람. 결국 그 모순이 저를 가장 먼저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영실이 실수를 했다고. 그러나 기록 어디에도 제가 어떤 치명적인 과실을 저질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결과뿐이고 그 결과를 감당한 사람의 이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구조가 선택한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책임을 가장 무리 없이 떠안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을 뿐입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태생은 제가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끝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꼬리표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숨겨졌고 필요해지면 다시 꺼내졌습니다. 그 유연함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억울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면 제 자신마저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차지할 수 있었던 최대의 위치를요.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군가 제 자리를 대신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조선은 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람 하나쯤 빠진다고 세상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마가 부서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고를 어떻게 정리할 사람이 필요했느냐는 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가장 알맞게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온 덕분에 비로소 이 모든 일을 조금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제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람이었고 남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기던 사람도 의견을 묻던 자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비어 있었고 그 다음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이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평생을 일로 살아온 사람에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 시간은 쉬움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 손을 쓸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이 되었고 조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덜 나섰더라면 어땠을지, 조금 덜 정확했더라면,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었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끝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과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 선택은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이 결과로 이어졌다면 그 또한 제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과는 다른 종류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지만 더 이상 의미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요에서 벗어난 순간 사람은 이렇게 빠르게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하나의 생각에 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고민했던 방식들, 세상을 바라보던 질문들, 문제를 풀어내던 태도는 이미 제 손을 떠나 조선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얼굴이 기록에 남지 않아도 제가 이해하고 세웠던 원리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고 그 이하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역사는 저를 중간에서 멈춘 인물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남긴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이었음을요.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가 남긴 질문과 원리는 다음 사람에게 이어진다는 것을요. 기록은 저를 지웠지만 시간은 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저는 제 인생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솔직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기록에서 사라진 한 사람의 시간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머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더 깊은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